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3강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행정론 1장, 우리 주 교재에 있는 제1장 사회복지 행정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3강이지만 교과서, 주교재 어떤 체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이해하기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1장 또는 2장, 장별로 끝나게 되면,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를 꼭 풀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급 시험이라든지,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했으면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징에서 간단한 문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1번,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여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이게 바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주체는 공공복지기관으로 간주하며 그 객체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파악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은 바로 주로 이제 공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을 전제로 하며 수혜자는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지기관을 간주하며 그 객체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전 국민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스키드모어는 사회복지 행정의 사회적 정책을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회적 과정을 활용하는 직원들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그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층이나 취약계층에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예, 들렸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예를 들면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그 다음에 주거보장, 사회적인 서비스 등의 그런 일련의 제도를 통해서 바로 국민의 또는 사회 구성원의 그런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다음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 중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예, 그 질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 구성원에게 부, 소득, 재산,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누진세율 적용,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등을 포함한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읽지 않더라도 보시면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고루 돌아가게 한다. 이게 분배죠. 재분배죠.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볼 때 1번 재분배 행정, 2번 공익중심 행정, 3번 휴먼 서비스 행정, 4번 서비스 행정, 5번 대인 서비스 행정. 뭡니까? 1번 재분배 행정이죠. 3번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뭐냐? 그래서 1번 사회복지 조직의 원료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사회복지학은 또는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바로 인간을 하나의 뭐냐면 실험 자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핵심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바로 직원은 이제 사회복지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조직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바로 인간은 불확실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의 목표에 달성을 해야지만 그 달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기술은 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센펠트에 의하면 인간의 속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인간의 속성 가운데 관찰 또는 측정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뭔가 사회복지 조직의 기술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5번, 사회복지 조직에는 그 효과성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할 척도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최근까지 그런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역시 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유념해서 꼼꼼히 챙기시면은 이런 것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어진 예산을 지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주어진 행정 서비스를 받고 어느 정도가 행정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에 도달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5번.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사회복지 행정의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맞지만 뒤에서 나오면 이제 기획 과정이니 또 예를 들자면은 뭐 정책 과정이니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도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먼저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그 조직을 팀제를 갖다가 구성한다든지 일단 일정한 그 조직에 맞는 그런 그 인사 문제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사회복지 행정가가 지니할 관리 행동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지문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뭐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생각하신다면은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 뭐 민주성, 동기부여, 위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그의 관리 철학으로서 제니할 그런 행동 지침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론 제1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이제 1장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그 개념, 그다음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의 관리 철학, 이런 정도를 우리가 1장에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 그 요구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그런 주요 개념,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그 원리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어로 이니셜로 포스트 콜백, 그래서 그런 그런 개념들도 어떤 식으로 뒤에서 나오는 사회복지 행정론의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놓고 다 이해할 때 일장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장이 조금 다소간 어렵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장은 참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그래서 좀 이해의 폭이 넓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장으로 들어가죠. 사회복지 행정의 그 역사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참고를 해보시면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그 역사와 2절에서는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미국을 들었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선언적인 그런 어떤 실무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국의 어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의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어떠한 사회복지학적 배경에서 성립 발전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의 방법론과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지식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출현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989년 영국에서 시작된 자산조직협회, 이걸 갖다가 COS라고 합니다.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죠. 그래서 1877년 미국 동부 버팔로에 처음 조직이 되었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민간 자선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초기의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체리티 정신, 이런 자선 그런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공동 모금회와 지역사회 복지기관 협의회 창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과의 역할이 좀 더 증대되는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1914년 사회사업 교과 과정에 최초로 행정이라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1923년 미국 사회사업 대학협의회가 채택한 교과 과정에 행정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복지론과 함께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시면요.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공공복지 행정의 대규모 확대 및 공공복지 분야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950년대 공동모금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장이 되었고 그 이후로 미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협회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1952년대 공동모금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 사회복지 공동모금 협회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NASW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보고서들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ASW 산하에 그런 사회복지 행정위원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1960년대에 시작된 그런 빈곤과의 전쟁에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빈곤과 사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비판을 받게 되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로 들어와서 사회복지 행정이 확립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 증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가치 개념을 봤던 뭐 효율성이, 효과성이, 책임성 뭐 이런 어떤 가치 개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대되고요. 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의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 교육 협의회가 펴낸 Social Work Administration, 사회복지 그 실무 교재죠. 그다음에 A Casebook in Social Work Administration, 사례집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그런 문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976년에는 전문 학술지인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사회복지 그 학회지죠. 그래서 그런 학회지가 발간되는 등 사회복지 행정의 학문적인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회복지 부문의 민영화와 프로그램의 예산의 축소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분석, 자원 동원 등의 능력을 갖춘 그런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어떤 재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합병과 연합 등 새로운 경영 기법과 가치관이 사회복지 분야에 확대 적용되는 그런 추세를 띠게 됩니다. 예, 이제 그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교환들은 제가 만든 이제 그 책인데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국가시험, 자격시험에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 미국의 지금 사회복지 행정의 그 발전적인 어떤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최근까지 어떤 식으로 양상이 변화되는지 그런 발전 과정들을 좀 더 포인트 있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행정의 그 발전 과정을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905년에 그 유학자 이피라 선생에 의해서 경성고아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1906년도에는 인보관 성격의 반열방이 미국 감리교 선교사회에서 원산에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보죠. 조선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구휼이나 자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분장한 이래에 그 여러 가지 그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서 1921년 내무부 사회과, 1932년 항무국 사회과로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1년 현재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역사가 상당히 깊죠. 그래서 태화 여자관이 이제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1년 역시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조직이 됩니다. 192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요,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통치 전략의 그 일환으로 다수의 인보관, 사회관, 아동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일본이나 외국인 선교사, 조선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27년 이후에는 자선조직화협회의 우회 방문원과 유산 그 방면위원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 내 빈민들에 대해서 그런 그 사회사업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빈 제도를 실시한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기에 이런 사회복지 행정의 그 출발점을 보시면요, 외연기관의 그 활동이 뭔가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서 긴급구호 차원의 그 공공복지가 제공이 되었고요. 이를 담당할 행정기관으로서 군정청 설립과 함께 위생국이 설치되고 곧이어서 이를 보건후생국으로 확대하여 개편했습니다. 미 군정 그 치하에서는 복지행정이
뭔가 그들의 어떤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수준에 그쳤고요. 1946년에 후생국 3A호, 후생국보 3C호 이런 어떤 긴급 구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보건위생부와 노동부 업무를 합해서 사회부를 설립, 보건복지, 노동, 여성 등에 관한 행정 업무를 모두 관장하였고요. 1949년에 보건부가 독립하였다가 1955년에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이 돼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외국 원조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용시설 위주의 긴급구호와 시설보를 주된 내용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였고요. 이들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시돼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은 별로 크게 인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외환기관이 활동한 시기에는 절대적인 자원 부족이 시급한 문제였고요. 수용시설 운영과 유지에 먼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학문이 들어온 시기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1952년도 중앙신학교, 현재는 이제 강남대학교죠. 1958년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 행정 과목이 통해서 그런 과목들을 교육을 시작을 했죠. 1956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립중앙사회 사업 종사자 훈련소가 창설이 되었고요. 후에는 국립중앙사회복지 연수원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1967년은 한국사회사업가 협회가 창설되었고요. 1971년은 사단법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 사회복지 행정이 대학 교과목으로 채택되면서 행정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듯 하였지만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서 공공복지 행정을 통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역사적 발전 단계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그 체계화, 본격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등 민간 사회복지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1982년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해서 사회복지사의 그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기본 요소를 갖추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크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87년도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공공 분야에 이제 사회복지 전담 전문 요원이 시행이 돼서 공공복지 행정의 체계가 마련되었고요.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 기구,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설치해서 전문직에 의한 공공복지 행정 기초가 마련되었고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사회복지 기능을 통합해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해서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을 높이는 등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988년 11월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창립이 됩니다. 1999년도에는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창설되었고요. 전문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죠. 200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2004년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으며 2005년 8월부터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운영하였고요. 이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부문의 중요 사항의 심의 기능,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7월부터는 53개 시군구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1단계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월부터 2단계가 실시되고요. 2007년 7월부터 그 도농 복합시 시군구에 중심으로 하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이런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하에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문, 민간 부문의 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을 위해서 희망복지 전달체계를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거죠.